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을 고르셨군요. 네, 제목이 축살인입니다. 축살인. 이 네, 상당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사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네, 전혀 쓰지 않죠. 그렇죠. 또 예,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미미 여사의 추리 소설 축살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은 결혼식 피로 현장인데요. 여동생 결혼식에 온 형사 히코네가 결혼식장에서 그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로 일하고 있는 아키코에게 덕분에 피로연 잘 마쳤다고 인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가 상당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호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던 중 아키코가 여동생의 결혼식에 온 형사 히코네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아키코는 피로연 사회자가 신부 쪽 가족 소개를 하는 걸 보고 히코네가 형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뭔가 좀 상의 드릴 일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히코네는 난감합니다. 사실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최근 청해장 토막 살인 사건의 수사에 관계된 입장이라 여동생의 결혼식도 피로 연중 뛰어들어와서 잠깐 얼굴만 비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달라고 한 결혼식장의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아키코가 쐐기를 박습니다. 자기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바로 요즘 히코네가 수사 중인 청해장 토막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청해장 토막살인 사건은 11월 11일에 발생했다. 피해자 이름은 가즈노리. 도내의 전자기기 회사인 도쿄 유니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29살의 남성이다. 홀가분한 독신 아파트 생활. 게다가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관리인이 시체를 발견한 것도 옆방에서 자명종 시계가 계속 울리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마스터키를 들고 찾아갔기 때문이다. 그 관리인이 문을 열었을 때 가지놀이는 10개로 토막난 인체 조각이 돼서 부엌 달린 방 2개짜리 집안에 어수선하게 내팽개쳐져 있었다. 머리, 몸통, 왼팔, 왼쪽 손목, 오른팔, 오른쪽 손목, 왼쪽 다리, 왼쪽 발목,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목. 희미하게 썩은 냄새와 농후한 피 냄새가 없었다면 해체된 마네킹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장의 방에 있는 욕실의 욕조 안에서 해체되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해체에 사용했을 만한 날부 치료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도 피해자의 혈액형과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문은 방 내부와 가구, 악기, 집기 등에서 피해자 본인의 것과 함께 식별 불가능한 지분들이 다수 검출되었다. 검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후두부를 강타당해 살해되었고 흉기는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잿더리였다. 테이블 주위에는 재가 흩어져 있었지만 꽁초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위의 내용물 검사 결과로 볼 때 시체 발견 전날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시간대 전후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을 법한 인물 혹은 수상한 인물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식장 피로 현장의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가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형사 히코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한 거죠. 그렇게 둘은 찻집에서 만나 얘기를 합니다. 피로 현장의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는 살해당한 가즈노리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건 발생 2달 전쯤 가즈노리가 아키코가 일하는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친구 피로연의 사회를 맡았다는 겁니다.
아키코는 그 살해당한 가즈노리가 언변이 매우 좋아서 거의 프로에 가깝게 사회를 잘 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형사 히코네가 입을 엽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나요? 히코네가 이렇게 묻자 아키코가 대답을 한다. 신랑은 요시노리님이고요. 신부는 에리코님이었어요. 두 분은 도쿄 유니온 회사의 사원인데 살해당한 가지노리 씨의 동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날 즈음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9월에서 11월은 결혼식장이 붐비는 시기잖아요. 그날도 그랬는데요. 축전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보통 축전은 축사가 끝나고 나서 피로연의 막바지에 소개를 하는데요. 마지막 축사가 끝날 무렵이 되어도 사회를 맡은 가지노리 씨가 대기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었는데 그때 가지노리 씨가 축전 한 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 걸 깨닫고는 퍼뜩 놀라서 전보를 숨겨버리셨어요. 어, 가지노리 씨가 전보를 숨겼다고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형사 시코네가 물었다. 네, 뭔가 무척 당황한 듯 했어요. 아무튼 그 축전을 구깃구깃 뭉쳐서 몸 뒤쪽으로 숨기면서 대기실 칸막이를 연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피로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자 자신이 나가야 할 시간임을 눈치채고는 축전들을 들고 휙 나가셨죠. 그리고 이후의 순서들을 능숙하게 진행하셨어요. 다만 제가 보았던 숨긴 축전은 소개도 되지 않았고요. 신랑 신부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그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네, 그건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물론 단순한 호기심에 조사한 건 아니었어요. 가지노리 씨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축전 사건이 떠올라서 아무래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자 히코네 형사가 물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피로 현장의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가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키코는 결혼식장 사후 서비스 앙케이트라는 명목으로 신랑 요시노리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는 요시노리의 아내인 에리코가 받았습니다. 아키코는 몇 가지 서비스 만족도 관련 질문을 던진 후 축전 56통은 잘 전달받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부 에리코는 55통을 전달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온 축전 56통 중 이들 부부는 한 통을 제외한 55통을 건네받은 거죠. 하지만 이게 살인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에 아키코는 누군가가 신랑 신부에게 악의적인 정보를 축전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형사 히코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노리 씨가 숨긴 축전이 요시노리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보낸 악의성 전보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자 결혼식 피로 현장의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분명히 신랑 앞으로 온 전보였어요. 만약에 신부님 앞으로 온 전보고 가지노리 씨와 신부님 둘이서 몰래 처리를 하셨다면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보았을 때 신부님은 확실히 건네받은 축전이 56통이라고 대답하셨을 테니까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뭐 그렇다면 가지놀이의 행동도 이해가 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마 신랑의 옛 여자친구나 옛 애인으로부터 온 심술궂은 정보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남자끼리의 의리로 가지놀이가 그걸 숨겨서 아내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처리를 한 거죠. 형사 히코네가 이렇게 말하자 아키코가 바로 대답을 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지놀이 씨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는요. 네? 그럼 가지놀이 씨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정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사건은 방송에서도 워낙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방송에 따르면 이 사건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방에 침입한 흔적이나 다툰 것 같은 모습이 없다는 점, 또 뭔가 소리나 비명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금 등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형사 히코네가 좀 더 근거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 아키코에게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약간의 허세도 섞인 듯했다. 네, 그 근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바로 담배꽁초 문제가 있습니다. 잿더리와 재는 있는데 담배꽁초가 없었거든요. 즉, 범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꽁초 때문에 혈액형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주워서 모아가지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꽁초를 전부 가지고 간 이유는요. 이 범인과 피해자가 피운 담배가 상표가 같아서 어느 것이 누구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 말을 들은 아키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얘기를 진행하자라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네,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전보 얘기로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고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동기가 있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이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요. 그 전보가 소문이 나서는 안 될 신랑의 과거를 폭로한 내용이고 가지노리 씨가 그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혼자 쥐어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이에요. 그럼 아키코 씨는 죽은 가지노리 씨가 공갈 협박을 꾸미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결혼식 피로 현장의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는 형사 히코네에게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아키코는 술집 여자 미치오에 대해 아는지 형사 히코네에게 묻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해당한 가즈노리의 시체 발견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즈노리 방 행거에 걸려있는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블랑카라는 술집 성냥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그냥 동네 술집 성냥이라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겠지만 그 술집은 케이시에 있는데요. 그 케이시라는 곳은 가즈노리의 집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가즈노리는 그 케이시의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살해당한 가즈노리는 살해당하기 약 2달 전인 9월 16일 밤, 그러니까 그날은 요시노리 부부의 결혼식 다음 날인데요. 이 블랑카라는 술집에 미치오라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미치오라는 여자가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여자 미치오는 9월 9일에 죽은 건데요.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시체 근처에는 급발진한 차의 타이어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살해를 당한 술집 여자 미치오는 원래 신주쿠에 있는 술집에서 반년 동안 일을 하다가 살해당하기 3달 전인 6월에 블랑카로 옮겨왔습니다. 살해당한 가즈노리는 미치오가 이전에 일하던 신주쿠 술집의 단골이었고요. 그런데 9월 16일 밤 가즈노리는 우연히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케이시에 있는 술집 블랑카에 미치오가 있다는 게 떠올라서 그곳에 들렀던 거죠. 그런데 가즈노리는 그곳에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미치오가 일주일 전에 살해됐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술집 여자 미치오의 죽음과 가즈노리의 죽음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음이 밝혀져서 수사 당국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즈노리는 원래 먼 곳까지 드라이브를 즐기는 취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술집 여자 미치오의 추정 사망 시각에는 가즈노리가 그의 친구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거든요. 이야기가 이 정도 흐를 즈음 형사 히코네는 미심쩍은 눈으로
결혼식 피로 현장의 그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키코 씨는 이런 내용들을 대체 어디서 듣고 알고 계신 건가요? 히코네의 말에 아키코가 생긋 웃었다. 그러자 큰일 났는 걸 하고 히코네가 생각했다. 이 얼굴로 생긋하고 웃으면 금방 무장해제하고 싶어져 버리니 곤란한 것이다. 그때 아키코가 말을 한다. 아, 그거요? 평일에 주부대상 와이드쇼를 보면 이 범죄 관련 토픽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온 세상이 탐정 붐이군요. 그래서 술집 여자 미치요 씨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형사 히코네가 묻자 아키코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는요, 그 미치요 씨가 신랑 요시노리 씨 앞으로 전보를 보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요시노리 씨 부부 결혼식 일주일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신랑 요시노리 씨와 사회를 맡은 그 죽은 가지노리 씨가 같이 있었는데요. 예식 관련 최종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 가지노리 씨가 지금부터 한잔 하러 가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요시노리 씨가 또 신주쿠의 그 술집? 네가 키핑해 놓은 술은 내가 저번에 다 마시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주쿠의 그 술집이란 살해당한 미치오 씨가 예전에 일했던 술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즈노리 씨와 마시러 갔나요? 어떻게든 아키코의 대답이 듣고 싶었던 히코네는 아키코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기 때문에 한숨 놓았다. 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얘기로 이 요시노리 씨도 살해당한 미치오 씨가 일하던 신주쿠 술집의 손님이었다는 거는 알게 되셨죠? 그러자 형사 히코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가지노리 씨도 신랑 요시노리와 술집 여자 미치오가 그런 사이였은 뭐 그런 정도는 벌써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신부인 에리코 씨한테는 남자끼리의 에티켓 정도로 잠잡고 있었을 뿐이고 말이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가즈노리 씨가 요시노리 씨와 미치오 씨 사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미치오 씨가 악의적인 전보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이 뒤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결혼식 다음 날 가즈노리 씨가 만사를 제쳐놓고 곧바로 K시에 있는 미치오 씨를 찾아갔던 일도 이 가즈노리 씨가 얼마나 놀라셨는지를 잘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았던 이 가지노리 씨가 전보를 바라보던 모습은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히코네 형사는 상상해 보았다. 친구의 결혼이 결정된다. 축하해. 근데 그 술집 여자는 어쩔 거야? 아, 그 여자라면 걱정 없어. 이미 손을 끊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그 여자로부터 터무니없는 전보가 날아 들어온다. 그래서 다음날 서둘러 그 여자를 찾아가 보니까 살해당해 있었다. 이렇게 더 상상을 늘렸다. 그러다가 형사 히코네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술집 여자 미치오가 그 정도로 신랑 요시노리에게 집착했다면 왜 일하던 신주쿠의 술집을 그만두고 멀리 K시까지 갔냐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술집 여자 미치오는 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K시로 간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시노리는 당시 자신에게 집착하던 술집 여자가 먼 곳으로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형사 히코네는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와의 대화를 통해 요시노리의 혈액형이 A형이었다는 걸 알아냅니다. 피로연에서 점을 봐주던 사람이 신랑인 요시노리의 점을 봐주면서 혈액형도 물었다는 거죠. 마침 술집 여자 미치오를 덮친 범인도 A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확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의 절반이 A형이거든요.
그러자 아키코는 살해당한 가즈노리의 알리바이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술집 여자 미치오가 살해를 당한 9월 9일, 가즈노리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술집 여자 미치오와의 살해와는 연관이 없음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의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주간지의 기자 얘기긴 한데요. 가즈노리 씨는 그 술집 여자 미치오 씨가 살해당한 9월 9일, 15일에 결혼하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고 했대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보아도 요시노리 씨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요시노리 씨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즈노리 씨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 거죠. 근데요, 관점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가즈노리 씨의 증언 덕에 요시노리 씨의 알리바이도 성립되잖아요. 즉, 미치오 씨가 살해당한 당일 요시노리 씨가 진짜로 자신의 아파트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자 히코네 형사가 사건 내용을 정리했다. K시의 경찰이 그 미치오의 살해와 관련해서 가즈노리 씨에게 사정을 청취한 것이 17일이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술집 여자 미치오 씨가 살해당한 날이 9월 9일, 그리고 요시노리 부부의 결혼식은 그로부터 엿새 후인 15일. 결혼식장에서 전보를 본 가즈노리 씨가 그 미치오 씨가 있던 K시로 찾아간 게 바로 그 다음 날인 16일.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날 17일 수사원의 사정 청취. 근데 9일 날 살해당한 미치오가 어떻게 그 15일 결혼식에 맞춰서 전보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거요. 그건요. 축하 전보는 배달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술집 여자 미치오 씨는 결혼을 앞둔 요시노리 씨한테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신랑 요시노리 씨와 다투는 사이에 그만 살해당해 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키코가 이렇게 가정을 하자 형사 히코네가 바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미 발신되어 버린 전보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가즈노리 씨가 본 한 통의 전보가 모든 열쇠를 쥔 셈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요시노리가 전보의 내용을 본 가지노리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막으려고 가지노리를 죽였다. 이런 말씀입니까? 요시노리라면 수사본부가 그리고 있는 범인상과도 일치한다. 가지노리의 방은 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연 흔적도 없었고 창문은 전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 점으로 미루어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범인을 안으로 불러들인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어서 결혼식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는 하나의 가설을 또 제시합니다. 가즈노리가 왜 토막 시체가 되어야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협박의 동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토막 살해를 당한 가즈노리와 신랑 요시노리는 사이좋은 친구였는데요. 그런 친구 요시노리가 술집 여자 미치오를 죽였다는 걸 알고 증거도 잡았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자수를 권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텐데 가즈노리는 요시노리를 협박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아키코는 계속 가설을 세우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요시노리의 신부인 에리코는 신랑인 요시노리와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집안이 굉장한 자산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노리는 그녀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노리는 남성판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집착하는 술집 여자 미치오를 죽였을 거고요. 요시노리의 회사 동료이자 친구인 가즈노리는 요시노리의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그가 가진 행운들에 대해 새삼 통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투, 선망,
미움 등의 감정이 섞였을 거라는 거죠. 이런 가설들을 내세우며 아키코는 가즈노리의 죽음에는 공범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가즈노리가 요시노리만을 협박해봤자 당장은 별로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나올 게 많은 쪽을 협박했을 텐데 그 상대는 자산가인 신부의 아버지라는 거죠. 즉 가즈노리는 요시노리와 그의 장인을 협박을 했고 그걸 견디다 못한 요시노리와 그의 장인이 가즈노리를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키코의 추리와 가설들을 듣다가 형사 히코네가 큰 소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위가 술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걸 알았다면 설령 결혼식 뒤라고 해도 단연코 헤어지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오늘 여동생을 막 시집 보냈잖아요. 뭐 저라도 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억지로라도 헤어지게 해서 끌고 오는데 뭐 하물며 딸은 오죽하겠어요? 그러자 아키코가 말한다. 근데 여동생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 요시노리의 신부인 에리코 씨는 임신 4개월이었거든요. 사회를 보았던 가지노리 씨가 피로연도 중에 축하할 일이라면서 밝혀서 저도 알게 됐지요. 신부의 아버님은 따님을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요. 요시노리 씨가 한 일이 드러난다면 설령 두 사람을 이혼시킨다 하더라도 태어날 아기는 평생 살인자의 아기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 피로연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됐네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치시죠. 그럼 지체는 왜 그런 식으로 토막을 냈을까요? 이건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거든요. 요시노리 씨와 그의 장인은 이 가즈노리 씨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 문제의 전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물론이죠. 그걸 되찾기 위해서 가즈노리를 죽인 거니까요. 되찾기 전에 어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히코네 형사님은 요시노리와 가즈노리가 다녔던 도쿄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아키코는 형사 히코네에게 연속으로 2개의 질문을 던졌다. 요시노리와 가즈노리가 다닌 도쿄 유니온은 자동 지문 식별 장치를 도입한 전자록을 개발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어락 같은 거죠. 배경이 1980년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즉, 특정 개인의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열쇠가 된다는 거죠. 유니온 회사는 홍보 효과를 위해 자사 빌딩 전체에 지문 전자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 이 유니온 회사의 빌딩도 가보고 또 전시실을 어슬렁거리면서 전자록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덕에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제법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경비도 한 명밖에 두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자물쇠는 최소 2사람씩 지문을 등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등록을 해놓으면 만에 하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곤란해지니까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열쇠에 한 사람의 지문만 등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사물함이에요. 그리고 전자록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는 매우 섬세해서 단순 지문이 아니라 인간의 손끝에 있는 피부 탄성과 또 일정 범위 내의 체온을 함께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물에 지문을 떠서 갖다 대봤자 그 록을 해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키코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형사 히코네가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그 전보를 가지노리 씨가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었고 그걸 꺼내려면 가지노리의 손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의 지문만으로는 인식을 못하니까요. 그러자 아키코가 말을 했다.
가즈노리 씨에게 얘기를 듣고 그의 요구를 들었을 때 신부 에리코의 아버님은 먼저 사위인 요시노리 씨를 추궁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착오도 날조도 아님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가지놀이로서는 그들을 협박할 증거인 전보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이 회사의 사물함에 들어가 있는 한 절대 손댈 수 없다. 자신만이 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어필했을 거고요. 거기서 이 궁지에 몰린 요시노리와 그의 장인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아키코는 후하고 숨을 토해내면서 입을 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이고, 이거 아키코 씨가 워낙 예리하게 추리를 해주셔서 뭐 경찰이 할 일 따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뭐 그런 기분도 드는군요. 아유, 당치도 않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설이라는 전제를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 확인은 경찰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형사 히코네가 말을 이어간다. 그 술집 여자 미치오가 살해당한 K시의 전화국을 조사해서 발신 기록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요시노리의 구두 밑창이나 차의 바퀴에서 미치오가 살해당한 현장의 흙을 채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바퀴 자국 조회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이 가설을 우리 수사 주임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살해를 당한 가즈노리의 시신은 과연 누가 토막을 내고 해체 작업을 한 걸까요? 건장한 남자를 토막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건데 말이죠. 이에 대해 결혼식장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는 신부의 아버지가 혼자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2차 대전 당시 위생병으로 있으면서 상처난 병사들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걸 신부 아버님의 친구를 통해 결혼식장에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사이 요시노리가 가즈노리의 토막난 손을 갖고 유니온 회사 사물함으로 전보를 가지러 갔고요. 그러고 나서 손목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놓은 다음 둘이 가즈노리의 아파트를 떠난 거죠. 요시노리는 가즈노리의 집에 자주 오가던 친구였기에 아파트 출입에 있어 크게 의심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형사 히코네와 결혼식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인 아키코가 사건 관련 얘기를 나눈 후 사흘 뒤, 가즈노리의 토막 살인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신랑이었던 요시노리와 그의 장인이 체포돼 자백을 했거든요. 살인 동기와 사실관계는 아키코가 히코네 형사에게 말한 추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요시노리는 술집 여자 미치오가 자신과 헤어질 수 없다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녀가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라고 했는데 그런 그녀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뭐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 요시노리는 술집 여자 미치오가 살해당하기 하루 전인 9월 8일 밤 차를 몰고 K시로 가서 술집 블랑카에서 미치오를 데리고 남의 눈을 피해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말다툼으로 번졌고 울컥해서 다투는 사이에 미치오가 차에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그때 요시노리는 요즘 자주 나타나는 강력범죄 짓으로 보이도록 죽여버리자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와 관련해 요시노리가 이렇게 진술했다. 제 친구이자 살해당한 가지노리는 걱정하지 마라. 해가 되지 않을 거다. K시 경찰은 그 동네에서 많이 벌어진 다른 사건과 똑같이 변태가 한 짓이라고 보고 있고 8일 밤부터 9일 아침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해두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이 장인어른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시노리의 장인은
취조하는 내내 침착한 태도로 자백했다. 하지만 단 한 번 상대하던 형사조차 몸을 떨 정도의 눈빛을 보인 적이 있었다. 형사가 가지놀이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냐라고 물었을 때였다. 가지놀이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요시노리의 신부 에리코의 여동생, 그러니까 요시노리 아버지의 딸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사가 종반에 접어들자 요시노리의 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위 요시노리도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적당히 시간이 지나서 소동이 잦아들면 그놈도 죽일 생각이었어요. 내 딸 에리코도 뭐 잠시는 슬퍼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나는요, 살인자를 감싸고 우리 집안에 둘 생각은 조금도 없었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 술집 여자 미치오가 보낸 축전은 그녀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인 9월 7일자로 발신된 거였습니다. 그 전부에는 미치오가 요시노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중절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즈노리 토막 살해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한 달 뒤, 결혼식 피로연 키보드 연주자 아키코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요, 아키코와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추리하고 얘기를 나눴던 히코네 형사가 아니고요. 히코네 형사의 여동생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아키코는 왜 이렇게 가즈노리의 토막 살해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피로 연장 키보드 연주자 일을 퇴직하는데 퇴직을 앞두고 마음의 의문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아키코를 마음에 뒀던 형사 히코네는 이 사건 이후 결혼식 축전을 아주 싫어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축살인이라는 작품을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 단편집이죠. 그 우리 네, 이웃의 범죄에 나와 있는 네, 단편인데 이게 1990년도에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지문 인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기술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유니온 회사라는 곳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아, 그런 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표현이 그러게요. 되고 있어요. 1980년대 후반 정도의 배경으로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미 여사가 당시로서는 집필할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자기 그 작품에다가 네, 넣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일본인의 절반이 A형이다, 혈액형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글쎄요. 조금 일본인들이 과장이 된 에,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A형이 많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뭐 네. 퍼센티지를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절반까지 될까요? 뭐 그런 그렇게, 누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를 뭐 그렇게 저희도 이제 수치까지는 제가 저도 정확히 알아보진 네, 못했는데, 혹시 그 네.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작품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놀이가 둘이잖아요. 놀이 그 둘이 네. 친구인데 그리고 둘 가즈놀이하고 다, 예, 나쁜 놈으로 나오죠. 요시놀이, 가즈놀이. 가즈놀이, 네. 우리는 쥐불놀이를 알잖아요. 불꽃놀이도 아, 있죠. 네. 불꽃놀이 아주 좋네. 네, 어쨌건 이름이 조금 헷갈리셨을까봐 이 저 김지은 아나운서가 그걸 중간중간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계속 네네.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식 축전이니까 당연히 네. 축전을 받았다 결혼식 날 그거는 축 결혼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목은 축살인. 네. 아, 제목에서 상당히 이렇게 또 네.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키코 여자 주인공인 네. 셈이죠. 네네. 추리력이 상당하다라고 느꼈어요. 네네.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형사는 뭐 한 거예요? 별로 한 게 없던데. 사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형사는 그 그러니까 사심만 아키코에게. 가졌지 뭐 이 사건 해결하는 데 뭐 큰 도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아키코가 나중에 뭐 사립 탐정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나왔어도 참 좋았겠다. 그러게요. 어차피 이제 시리즈로 퇴직을 나왔으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축살인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